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요양시설을 정상적으로 하나 운영하려면요. 단순히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요즘 현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사람 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최첨단 수면 센서에 막 로봇 공학도 들어가야 하고 그 복잡한 외국인 취업 비자 법률도 완전히 꿰고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실리콘밸리 IT 스타트업에서나 볼 법한 그 냉혹한 효율성 데이터까지 요구받고 있죠. 그러니까요. 국가의 돌봄 시스템 전체가 이 인구 구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진짜 붕괴하기 직전인 상황을 청취자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그 아슬아슬한 현실 한가운데에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의 규칙을 완전히 부수고 전면적으로 다시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일본의 2027년 개호보험,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개정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와 현장 전문가들의 예측 자료입니다. 오늘 다룰 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 어떤 건가요? 정책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사실 2027년이라는 제목하고 실제 타임라인 사이의 그 지독한 괴리였습니다. 아, 괴리요. 그러니까 연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원래 일본의 개호 보험 보수 개정,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이나 인건비 기준을 다시 정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딱딱 이루어지거든요. 아하, 규칙대로라면 다음 정기 점검은 2027년이 맞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의 상황이 2027년까지 진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와, 3년을 못 기다린 거군요. 네. 일본 정부가 정기 개정연도도 아닌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이른바 임시보수 개정이라는 아주 긴급수열 처방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정해진 룰까지 깨면서 중간에 대규모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일본 돌봄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 인력 이탈하고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비상사태인 거죠. 2027년이라는 그 정해진 점검일까지 기다렸다가는 시스템 자체가 그냥 멈춰버릴 테니까 말 그대로 막 달리는 기차 위에서 바퀴를 갈아 끼우고 있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당장 피를 흘리고 있는 부분을 틀어막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렇다면 미래의 거대한 청사지를 분석하기 전에 그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인력 이탈 문제,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먼저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2023년 6월부터 실시된 이 임시보수 개정의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돈이요? 역시 돈이 제일 확실하긴 하죠. 그렇죠. 개워 직원 1인당 월 최대 19,000엔, 우리 돈으로 한 17만 원 정도의 처우 개선,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2단계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막 오르면서 다른 산업군들은 월급을 팍팍 올리고 있는데 개호 분야는 이 국가보험 시스템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임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인력들이 월급 더 주는 다른 서비스업이나 IT 분야로 대거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한 아주 긴급한 조치인 거죠. 이건 마치 핵심 인재들이 다 IT 스타트업으로 빠져나가니까 회사가 부랴부랴 막 긴급 보너스를 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아주 거대한 딜레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 딜레마요? 인력을 붙잡기 위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원래 직원들의 기본 보수, 즉 기본급 자체를 대폭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너스보다는 연봉 계약서에 찍히는 기본급을 올려주는 게 짱이죠. 그런데 정부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처우 개선 가산금이라는 우회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도 자료 읽으면서 그 부분이 막 제일 의아했거든요. 아니, 인력을 진짜로 붙잡고 싶으면 그냥 화끈하게 기본급을 올려주면 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한 꼬리표를 단 가산금으로 돈을 주려는 걸까요? 이게 참 국가 보험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아, 혹시 기본급을 올려버리면 결국 그 돈이 국민들의 지갑,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핵심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셨네요. 개호보험 재정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 그리고 고령자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굴러가거든요. 네네. 만약 국가가 기본보수를 인상해버리면 보험 재정의 영구적인 기준선 자체가 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 국민의 개호보험료 청구서에 찍히는 금액이 완전히 치솟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팍팍한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시는 고령자분들의 본인 부담금도 덩달아 크게 뛰게 됩니다. 와, 국가 예산이랑 국민 부담이 막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근데 또 당장 내일 그만두겠다는 현장 직원들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는 거대한 댐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가산금이라는 조건부 우회수로를 파서 긴급하게 자금을 막 수혈하고 있는 거죠. 예산을 통제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을 끄려는 아주 처절한 고육지책이었군요. 하지만 돈이라는 건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좀 준다고 해서 인구 구조상 그 절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세대의 머릿수 자체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인지 보고서 다음 장을 보니까 사람을 더 이상 쥐어짤 수 없다면 일하는 환경이랑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핵심이 바로 기술 도입과 외국인 인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 돌봄, 즉 사람을 케어하는 일에다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약간 금기시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돌봄은 사람의 손길이랑 온기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기계나 로봇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 현장에서도 꽤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뭐 그런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당장 밤에 요양원을 지킬 사람이 없는 진짜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으니까요. 와, 생존의 문제. 그래서 일본은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나 로봇, 수면 센서 같은 것들을 현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봄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일인데 기계가 돌봄을 대체한다는 게 저는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함을 해결하는 건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기술들이 사람의 돌봄 자체를 기계로 대체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야간 순찰이랑 서류 작업의 자동화입니다. 아, 서류 작업이요? 네, 과거에는 요양보호사가 밤새 그 어두운 복도를 막 걸어다니면서 이 시간마다 어르신들 방 문을 열고 확인해야 했거든요. 아, 호흡은 잘 하시는지 혹시 침대에서 떨어지시지는 않으셨는지 육안으로 봐야 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 잠을 때우기도 하고 직원들 체력 소모도 너무 극심했어요. 그렇죠. 밤새워 걷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침대 밑에 설치된 센서가 심박수나 뒤척임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간호스테이션 화면에 딱 띄워줍니다. 그러면 직원은 시스템에서 뭐 이상 징후를 알릴 때만 그 방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군요? 네, 복잡한 수기 서류 작업도 태블릿이나 음성인식 AI로 다 대체하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 모니터링이나 행정 업무를 기계한테 싹 넘겨버림으로써 직원이 육체적으로 방전되지 않고 진짜 대면 돌봄,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감에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벌어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기술 도입의 진짜 목적이죠. 서류 작업이랑 감시 업무에서 해방된 시간만큼 어르신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릴 수 있게 만든다. 이거 참 뜻밖이네요. 저는 로봇이 막 기저귀 갈아주는 차가운 미래를 상상했는데 오히려 기술이 인간적인 돌봄을 보장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외국인 인력 정책의 변화 말씀이시죠? 네, 2027년까지 기존의 기능 실습 제도를 육성 치료 제도, 즉 특정 기능 비자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살짝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단순히 외국인 비자 이름 하나 바꾼다고 현장이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 같죠. 하지만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일본 국가 차원의 엄청나게 거대한 철학적 전환입니다. 철학적 전환이요? 어떤 점에서요? 기존의 기능 실습 제도는 명목상으로는 개발도상국 노동자가 일본의 선진 돌봄 기술을 배우러 온 연수생 신분이었어요. 아,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다. 네, 배우러 온 신분이다 보니까 사업장 이동, 그러니까 이직이 원칙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죠. 와, 요양원 입장에서는 도망갈 곳 없는 값싼 노동력을 그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꿀같은 수단이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 소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서는 그게 바뀌나요?
네, 새 육성 치료 제도는 일정 기간 일하면서 언어나 직무 능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요양원으로의 이직을 합법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잠깐만요. 이직을 허용한다고요? 네, 아니 그러면 애써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막 외국인 직원 교육해놓은 요양원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만약에 옆 동네 요양원에서 월급 5만 원 더 준다고 훌쩍 떠나버리면 완전 손해잖아요.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리스크를 사업주가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진짜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아, 국가가 강제로 리스크를 지게 만든다. 네, 요양원 스스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시장 내에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와, 이거 대단하네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값싼 임시반 편이 아니라 시장 경제 원리 안에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를 지탱할 아주 핵심 인프라다. 이런 뼈아픈 현실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 환경이 엉망인 요양원이라면 일본인 직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력 한타조차 외면받아서 결국 문을 닫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인질 이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처절한 자구책인 셈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외국인 노동자한테 이직의 자유를 줘서 시장 논리로 막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이거는 결국 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는 대도시에나 통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 날카로우시네요. 만약에 시장 자체가 성립도 안 하고 당장 마을의 인구 자체가 다 사라져서 소멸해가는 시골 산간 지역이라면 이거 완전히 다른 생존 공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2027년에 신설하려고 준비 중인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 개호 서비스의 새로운 유형이라는 카드죠. 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설의 기준을 그냥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그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시골 지역에서는 기존의 그 촘촘한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요양센터 따로, 낮에 모여서 활동하는 주야관 보호센터 따로, 다 따로 지어야 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각각 별도로 시설을 짓고 인력도 아주 엄격하게 규정대로 배치해야만 운영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는 그렇게 쪼개서 일할 전문 인력도 없고요. 시설을 채울 이용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 서비스라는 게 도입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방문, 통솔, 단기보호 이 세 가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서비스를 그냥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팀이 전부 묶어서 제공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한 시설에서 요일별로 어르신 댁으로 방문도 갔다가 또 센터로 모셔도 왔다가 주말에는 재고 드리기도 하는 이런 완전 올인원 패키지를 만든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시설이 지켜야 하는 인력 기준이나 규제를 막 엄청 느슨하게 대폭 완화해줘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아주 파격적으로 유연해집니다. 원래는 각 시설마다 관리자가 반드시 전임으로 상주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새로운 유형에서는 한 명의 관리자가 세 가지 서비스의 업무를 모두 겸임하는 걸 광범위하게 허용해 줍니다. 한 명이 다 관리해도 된다고요? 네, 게다가 야간 근무 요건이나 간호사 배치 기준 같은 것도 지역 인력 수급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아주 대폭 줍니다. 아, 이거 진짜 비유하자면 시골 마을에 우체국, 빵집, 약국을 따로 차릴 사람이 도저히 없으니까 그냥 한 가게에서 주인이 혼자 다 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싹 풀어주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아니 관리자가 막 여러 업무를 겸임하고 야간 배치 인력 기준까지 그렇게 느슨하게 낮춰버리면 결국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저기 규제가 촘촘하게 돌아가는 도시에 사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질이 떨어지는 돌봄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서비스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돌봄의 질적 하락이나 형평성 훼손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훨씬 더 냉혹하고 처절한 지역 소멸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돌봄 사막화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돌봄 사막화요. 네, 이 특례 서비스는 완벽하고 수준 높은 돌봄이랑 기준이 다소 완화된 돌봄 사이에서 정부가 돈 좀 아끼려고 후자를 택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죠? 만약에 엄격한 규제랑 퀄리티만 계속 고집하다가 그 지역에 남은 유일한 요양시설마저 경영난이나 인력난으로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반경 수십 킬로미터 내에 돌봄 서비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진짜 사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할지 말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심장이 멈추는 것, 그러니까 돌봄 인프라의 완전한 소멸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벼랑 끝 전술인 거군요.
맞습니다.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시설이 일단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예 방치돼서 사막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뼈아픈 타협인 거죠. 진짜 뼈 아프네요. 하지만 이 딜레마라는 건 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입니다. 지방을 살리려고 규제를 풀고 외국인 고용 늘려주고 이렇게 융통성을 막 주다 보면 역설적으로 그 틈을 타서 수익만 좇는 악덕 사업자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착취하는 문제가 무조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죠. 자료 보니까 이걸 통제하려고 일본 정부가 다시 목줄을 꽉 쥐는 장면들도 등장하더라고요. 특히 그 주택형 유료 노인홈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에워싸기, 이거 막으려는 조치가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에어싸기, 일본어로는 카코이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에워싸기요? 도대체 어떤 악성 관행을 그러죠? 노인분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주택형 유료 노인홈에 딱 입주를 하실 때요. 시설 측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리베이트 계약이 맺어진 특정 방문 서비스만 무조건 이용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어머, 그러면 외부에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는 아예 못 쓰게 차단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데 특정 브랜드 프린터를 사면 시스템을 막아버려서 평생 그 회사에 그 비싸디 비싼 정품 잉크만 쓰도록 강제하는 그 악랄한 상술이랑 완전히 똑같네요. 네. 어르신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악성 관행을 끊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시설을 열 때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단순한 신고제에 가까웠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엄격한 등록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허들 자체를 높이는 거군요. 네, 핵심은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요양원 수입 구조를 들여다보고 보니까 자사 서비스 이용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네? 싶으면 아예 등록을 거부하고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익을 그렇게 사유화하는 건 낫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보고 방식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사고 경위를 그냥 자유롭게 텍스트를 쭉 서술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화면에서 드롭다운 메뉴 형태의 아주 통일된 규격으로만 보고하게 만듭니다. 아니, 처음엔 그 보고 방식 변경이 그냥 관료주의적인 행정 편의주의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완전 제 오산이었네요. 오, 어떤 점을 발견하셨나요? 그 텍스트를 정해진 선택지에 규격화된 데이터로 전부 변환해서 쫙 축적해 놓으면 결국 AI나 시스템이 어떤 환경, 어떤 시간대에 낙상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지 그 패턴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돌봄의 질 관리를 더 이상 현장의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냉정한 데이터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국가의 시도인 거죠. 게다가 모든 서비스에서 환자를 침대에 묶는 등의 신체 구속을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인권 보호 규제도 함께 밀어붙이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국가가 악질 사업자들로부터 어르신들의 권리도 지켜주고 안전도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든든합니다. 근데 정책의 방향을 예산 분배 쪽으로 싹 돌려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 정부가 노인분들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려고 치열하게 논의 중인 대목 말씀이시죠? 맞아요. 보호하는 건가 싶었는데 비용을 팍 떠넘기려는 거잖아요. 이 지정이 사실 이번 2027년 개정 논의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너무 힘든 세대 간 비용 딜레마의 절정체죠. 상황이 어떤데요? 현재 일본은 일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연소득 280만 원 이상인 고령자에게만 서비스 비용의 이할, 즉 20%를 본인 부담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할만 내시고요. 네네. 그런데 이 이할 부담의 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넓히고 2025년부터는 요양시설 다인실의 실내 비용, 그러니까 거주비마저 노인 본인이 전액 다 부담하도록 제도를 막 손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겠네요. 스스로 돈을 더 내야만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젊은 세대의 등골이 아주 부러지기 직전이니까 혜택을 받는 당사자, 즉 어르신들이 비용을 좀 더 내야 한다는 뼈아픈 논리네요. 그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근거를 대고 있나요?
반대측, 주로 보건복지 현장이나 고령자 단체 쪽에서는요, 지금 물가가 막 폭등하면서 고정된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고령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밥상 물가가 장난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본인 부담금까지 이할로 올려버리고 다인실 거주비까지 다 내라고 청구해버리면 경제적 압박 때문에 정말로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분들이 요양 서비스 이용 자체를 그냥 포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 돈이 없어서 아예 병원이나 요양원을 안 가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집에서 상태가 훨씬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진짜 값비싼 급성기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의료비 지출을 더 폭발시키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와, 양쪽 주장이 전부 논리적 타당성이 확실해서 정책 결정자들조차 참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고심 중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한정된 예산을 두고 세대 간의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자료 맨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라이프 시스템, 이게 바로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봤거든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라이프, 즉 과학적 개호 정보 시스템은요, 국가가 그 제한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궁극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요양시설이 그냥 어르신한테 정해진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어르신 상태가 좋아졌든 나빠졌든 결과랑 상관없이 국가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아, 시간만 채우면 돈이 나왔군요. 네, 하지만 이 라이프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데요? 이제 시설은 어르신의 거동 상태, 영양 상태, 인지 기능 변화 같은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의 개호 서비스를 통해서 이 어르신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었거나 호전되었다. 이걸 오직 데이터로 증명해낼 때만 추가적인 가상금, 즉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사실 과거에는 요양시설 입장에서는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르신 상태가 오히려 나빠지셔서 더 높은 등급의 케어가 필요해져야 시설의 수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순적인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는 돈줄을 딱 틀어진 국가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르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그 투자 대비 효과, 즉 ROI를 증명하지 못하면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거네요. 네, 예전처럼 막 감이나 정성으로 하던 돌봄을 이제는 철저하게 사용과 중심의 데이터 과학으로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쭉 맞춰본 이 복잡한 정책의 퍼즐 조각들은요, 결코 이웃 나라의 한가한 행정 개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급격한 임금 인상 우회로를 막뚫어서 발등에 불을 끄고 수면 센서랑 외국인 이직 시장을 열어서 인력난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고요. 붕괴 직전의 시골 마을은 그 기존의 기준을 부수면서까지 통폐 앞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악성 자본의 착취를 막겠다고 데이터로 통제망을 확 좁히고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을 두고 세대 간의 아주 처절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 모든 상황들. 네, 이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한 사회가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악착같이 지켜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생존 임상시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합니다. 일본이 2027년을 목표로, 아니 당장 2024년부터 막 쏟아내고 있는 이 긴급 처방전들은요, 머지않아 완벽하게 동일한 인구 구조의 위기를 맞이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치러야 할 기말고사 시험지를 우리가 미리 살짝 훔쳐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죠. 그들 겪고 있는 이런 시행착오와 딜레마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훗날 우리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네. 오늘 이 깊고 무거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님과 저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방금 전 우리가 다루었던 그 궁극의 데이터 시스템, 라이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은 깡그리 말라붙은 미래에는 결국 수많은 센서와 데이터 시스템이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훗날 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과학적으로 쫙 분석하고 평가해서 국가 보조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극한의 효율성과 수치화된 데이터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시스템이 맥박의 안정이나 근력의 향상 같은 그런 차가운 숫자만을 성공의 지표로 삼는다면 말이죠. 정작 그 컴퓨터의 드롭다운 메뉴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이요? 네. 막 불안해하시는 어르신의 주름진 손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오래 잡아주는 시간이라든가 실없는 농담을 나누면서 서로 눈을 빤히 맞추는 그런 인간적인 교감과 온기 같은 거요. 과연 그런 것들이 그 차가운 톱니바퀴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참,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네요. 효율성이 곧 생전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미래에 직접 맞이하고 싶던 돌봄의 진짜 본질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